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사건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끝내고 결혼식이 몇 달 안 남은 상황에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자잘하게 있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진정부터 시킨 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니 장인 장모님께서도 허락하신 결혼을 큰 동서내외와 막내 동서내외가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에 저에 대해 험담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결정하게 된 마당에 갑자기 무슨 반대야? 장인어른께서 허락하셨으면 된 거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당신이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니까?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난 괜찮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흥분 좀 가라앉혀. 한두 번도 아니고 상견례 때도 양가 부모님 있는데 은근히 당신 무시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었잖아. 그때도 참으라고 해서 겨우 넘겼는데 오늘도 또 그러는 거 있지?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인사드리기 전에도 언니랑 동생이 먼저 결혼했다고 얼마나 똘똘 뭉치던지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데 자기들 남편이 잘났다고 내 앞에서 어찌나 생색 내던지 그때도 꼴 보기 싫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결혼한다니까 당신 능력 없다고 얼굴만 보면 깎아내리잖아. 제가 처음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본 처형과 처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집안 경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며 대응을 해줬었는데 큰 동서와 막내 동서의 눈빛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재력을 과시하려고 인사드리러 간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는지 제 아내를 무시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는데 아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서로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술 한잔하면 관계 회복이 될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것도 아닌데 저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보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아내는 절대 반대했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건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한 일이라 처가 식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도 초대를 하니 저희 부부가 살아갈 집이 궁금했는지 초대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었네요. 큰 동서내외와 막내 동서내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집안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서로 눈빛으로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술 한잔 기울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하더니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면서부터 동서내외들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오해들을 풀고 더 이상 제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가 귀에 들어가지 않길 바랬었죠. 큰 동서의 한마디에 마음의 변화가 크게 바뀌면서 동서들의 인간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초대했을 때의 감정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는 확실히 달랐어요. 정은아,
초대해준 건 정말 고맙긴 한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집안과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할 거 아냐. 언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본인들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좋다 이거야. 그래도 집안에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쉽게 받아주긴 했어. 큰 처제는 항상 그게 문제야. 머리는 좋은데 판단력이 부족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연애할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장인어른께서 허락을 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자네 우리와 다르게 직업의 차이도 너무 심하지 않나? 나는 치과 의사이고 막내 동서는 변호사인데 자네는 일반 회사원이잖아. 그러니 제대로 된 대화가 통하겠어? 어울리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와봤다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네. 지금 어렵다고 하신 말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건가요? 제가 일반 회사원이라서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업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체력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서로 노는 물이 다른데 당연히 관심사가 같을 수는 없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작은 처형이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중에 꽤 친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준다고 얘기했을 때 거절하시길래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았어요. 제 호의를 거절하셨을 때 솔직히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작은 처형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고 잘해줄 마음도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대놓고 험담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제부랑 형부가 이 사람이 좋다 싫다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서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자고 이 사람이 만든 자리인데 술 한잔 했다고 속에 있는 감정을 이런 식으로 꺼내는 게 맞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라면서 하는 행동들은 동네 양아치들보다 못하시네요. 대충 다 드셨으면 그만 정리할까요? 언니도 그렇고 너도 그냥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어. 누가 더 손해인지 모르나 본데. 지금 큰 처제가 우리한테 말한 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한번 해보자고. 30평짜리 집에서 살겠다는데 어쩌겠어?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이 좁아 터진 공간에서 둘이 발은 뻗고 잘 수 있겠어? 두 동서내외는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한참 밑바닥인 사람들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처형과 처제도 두 동서와 다를 바 없었고 그 사이에서 제 아내가 바르게 살아와 준 것만도 정말 감사할 뿐이었네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건 더 이상 무리일 것 같아 저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제 아내는 결국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저는 원래 누구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싫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더는 참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한방 터트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예정되었던 결혼식은 문제없이 끝마칠 수 있었고 저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이요, 제가 장만한 30평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도 그렇고 저 또한 서로가 너무 바빠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정식 부부가 된 이후 주말에 밥 한 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처가댁에 가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제 핸드폰을 뺐더니 가기 싫다며 장인어른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면 이런 상황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기로 대화를 나눈 뒤에 주말에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동서내외 식구들은 벌써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저희 부부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듯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와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지 저희가 오고 나서 동선 애들이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셨네요. 장모님께선 가족 모두를 주방으로 부르셨고 아내와 처형과 처제는 장모님을 도와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장인어른께서 큰 동서에게 가족들끼리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큰 동서의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네요. 장인어른, 제가 이 집의 큰 사이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알아서 잘 챙기죠. 막내 동서는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아우, 형님, 제가 서운한 게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부부랑 좋은 데 가서 외식했잖아요. 형님이 저희 옆집이라 저녁마다 맥주 한 잔 같이 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그동안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시다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인데 당연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더군다나 이번에 내 딸 정은이와 둘째 사이가 결혼을 했는데 큰 사이가 주축으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이상하게 큰 사이와 막내 사이가 둘째 사이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설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들끼리 헐뜯고 서로 화를 부추기는 행동을 보이는 거야. 장인어른,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어요? 동서들 잘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동서는 나한테 서운한 거 없지? 큰 동서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되었고 아내는 음식 접시를 들고 제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꺼내는 한마디에 그날의 식사는 즐거울 수도 있지만 최악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죠. 이제 막 아내와 결혼을 했고 동서내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옅은 미소로 장인어른을 쳐다보며 큰 동서도 그렇고 막내 동서도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고 있다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큰 동서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장인어른께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거짓말을 입 밖으로 꺼내놓고 있었죠. 아내는 내심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소리 해주길 원하고 있었는지 약간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그렇게 식사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내도 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은 걸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듯 눈빛으로 잘했다는 시선을 보내주었고 그렇게 장인 장모님이 계실 때는 어느 누구도 서로 헐뜯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식적인 얼굴로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피우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서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처형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처제가 처형의 편을 들면서 제 아내에게 소리치며 대들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저는 너무 놀라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어보니 아내는 갑자기 폭풍 눈물을 쏟아내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처형에게 소리치며 저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왜 흥분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둘 다 집 평수가 90평인데 너만 30평이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문제니? 당장 언니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빠, 엄마도 옆에 계신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보고 사과를 하라는 언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목까지 올라오는 거 꾹 참고 있어서 그나마 이런 분위기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꼴 보기 싫었던 거야? 모든 게 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왜 큰언니 때문인데? 내가 봤을 때 작은 언니가 더 생각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둘만 결혼 생활 행복하면 뭐해? 정작 큰언니랑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우리 집안이 전부 재력이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이번에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 줄 알아? 거기에다가 내가 일반 회사원 다닌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야. 당연히 그냥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둘러댔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일부러 능력도 없는 남자가 대인배처럼 행동한다고 재수없다는 말을 한 거야? 야, 우리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지. 그래서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너도 이제 착한 척 좀 그만해라. 솔직히 지금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지?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구질구질한 줄 아니? 돈 없어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기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부탁하는 대로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지냈었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그냥 인연 끊고 살면 되는 거잖아. 저런 모습 보는 것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뭘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건데? 로또라도 당첨됐어? 꼴랑 30평짜리 집 하나 겨우 마련해놓고 무슨 반전을 원하는 거야? 제가 계획하고 있던 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흥분한 아내를 먼저 진정을 시킨 뒤 핸드폰을 꺼내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시끄러워진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둘은 처형 옆으로 다가가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상황을 대충 물어보는 사이 제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팩스 한 통을 전송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버님 서재로 팩스가 날라왔고 제가 서류를 집어든 순간 뒤쫓아온 처가 식구들이 제가 들고 있는 서류가 많이 궁금했는지 처형이 급하게 뺏어들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뒤이어 처가 식구들 전부 팩스로 받은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큰 동서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보시는 대로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라며 동선회들에게 한 소리 하게 되었네요. 꼭 티를 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90평 주택에 산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직장이 바로 앞이고 저 사람도 근처가 직장이라 제일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쪽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거 하나 보고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 없다고 먼저 비꼬시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분들한테 저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은이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얘기해서 좋을 거 없다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에 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준 것 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평창동이랑 연희동에 제가 가진 단독주택 건물 2채 있고요.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네요. 다 합치면 100억은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다니는 직장은 회사 사람들이 좋아서 다니는 거고 저를 발전시켜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기 위해 다니는 중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고 치과 의사면 뭐예요? 인성이 바닥인데 굳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밑에서 부동산 일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장인어른, 사위로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았네요. 내가 아까 함께 모여 식사할 때 큰사위 자네한테 가족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냐고 물어봤던 건 가족들끼리 불화 만들지 말고 잘 지내라고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자네는 죄송하다는 말보다 오히려 둘째 사이한테 더 잘해준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 직업이 의사고 변호사면 뭐해? 제일 중요한 인성이 바닥인데 이제야 자네들 속이 좀 시원한가? 둘째 사이보다 능력도 떨어지는 것들이 고작 변두리에 있는 90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줘? 큰애랑 막내 너희들도 똑같아. 둘째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인 만큼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마. 그리고 둘째 사이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도록 하겠네. 자네들 입에 들어가느니 둘째 사이한테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주면 훨씬 더 지혜롭게 돈을 굴릴 것 같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부동산 일을 배워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부동산업은 저와 너무 잘 맞았고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꽤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남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대 과시해선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절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남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을 끼지 않아 대면하는 것도 편했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들이 전부 다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산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어필을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절대 번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동서내외들은 말도 안 된다며 그럴 수 없다고 장인어른께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저희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볼 수 없다며 거세게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인연을 끊겠다고?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네들이 설치고 그래? 치과 의사의 변호사면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 내가 가진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을 내 앞에서 하면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았나? 자네들한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할 줄 알았어? 자네들 생각과 정반대일세. 쌀 한 톨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나? 가족들 간의 화목을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내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 하더니 뒤에서 이런 큰 일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게. 장인어른께서 동서내외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큰소리치며 난리를 치자 두 집안은 많이 당황했는지 일단 급하게 몸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고 장인어른께선 그제서야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동서내외들을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지 저를 험담했던 말들을 쏟아내었고 장인어른께선 동서내외 집안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장인어른께서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두 동서 집안이 순순히 저에게 넘어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진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들이 오자 시간 끌어봤자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아는지 저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으니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원한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말을 꺼냈지만 이미 저희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올 테지만 저는 이미 두 동서 집안들의 속셈을 전부 다 알고 있네요. 분명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재산 때문이라도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로 계획을 했겠죠. 안 봐도 뻔했고 가식적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두 동서 집안의 행동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거는 어린애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얼마 전에 처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전부 다 처형이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본인은 절대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아내를 설득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같이 동조했으면서 이제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더 추하게만 느껴지네요.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두 동서내외와 지속적으로 부딪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처신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연을 끊겠다곤 했지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계속 마주칠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딸, 동생처럼 생각해 주시고 진심 어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네요. 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위기에 속하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까지 이런 인식들이 결혼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었죠. 예비신랑 밑으로 신우가 셋이나 있었는데, 장남인 예비신랑이 결혼을 해야 신우들도 신랑감들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고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우들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도 제 심기를 건드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희 둘 사이를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예단 보낼 준비를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들 하는 것만큼만 간단하게 하자며 저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왕 해드리는 거 요금 먹지 않아야 했기에 경제적인 능력선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런 상황을 예비 신랑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초대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무래도 예단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저녁 한 끼 하자는 것도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단 목록이 들어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확인차 보자고 한 거다.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대충 정해놓은 목록이 있다며? 너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지장을 주면 되겠니?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없는 물건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괜한 사치는 오히려 안 좋을 뿐이다. 그냥 내 아들과 잘 먹고 잘 살면 시애미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조정할 건 과감히 없애자꾸나. 그걸 왜 엄마 혼자 기준을 정해요? 저희들도 의견도 들어봐야죠. 남들 다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엄마는 항상 오빠만 생각하더라? 이럴 때 받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지 못해? 어른들 대화하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상황 안 올 줄 알아? 영촌이가 이번에 결혼하면 줄줄이 시집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 뭐해요? 엄마 아빠는 꼭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시더라. 너희들은 동생으로서 오빠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런 걸로 집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어. 새언니, 저희들은 엄마 의견이랑 다르니까 가격대 높은 걸로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명품 가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번 받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아야 저희들도 만족하고 앞으로 새언니한테 잘하죠. 시부모님과 다르게 새 신우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신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봐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요즘 세대는 주위에서 예단 같은 거 거의 안 한다며 괜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신우들은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명품 가방을 원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댁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 신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부담스러운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너희 새언니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명품 가방 그거 이번 기회에 하나씩들 장만하면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그것도 나중에 서운한 말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 눈치 볼 생각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은 아주 잠깐이라니까요. 주위에서 모임 가지면 나중에 예단 뭐 받았는지 그런 말들 주고 받는다면서요.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오빠가 이런 건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영천이 너는 지금 새아가 옆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소박하게 돈 모아 살아갈 생각 안 하고 이번 기회에 한몫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새아가 기분이 어떻겠니?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엄마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형식적인 걸 뭐하러 거부하시는 건데요? 그래요, 어머님.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신경 좀 썼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남들은 빚내서 예단 들어온다던데요. 처음 겪어본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새 신우들과 쿵짝거리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저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와 표정 관리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은 저를 바래다 준다며 뒤따라 나오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근처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비 신랑 입에서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은 예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나까지 부모님 편 들어줬어 봐. 그럼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 먹던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걸? 걔들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데? 불을 붙였으면 당신이 수습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어야지. 계획도 없던 예단 목록을 추가하면 어쩌자는 거야? 명품 가방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무조건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신우들 마음만 들뜨게 한 것뿐이라고. 그건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니잖아. 신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만 올려버린 거잖아. 어차피 딱 한 번 하는 건데 눈 딱 감고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비싼 걸로다가 제대로 한번 선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일만 더 크게 저지른 상태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가방 하나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왕 해주는 거 괜찮은 걸로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준비한 예단을 들고 예비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신우들이 예단 물품들을 궁금해 하길래 거실로 자리를 옮겨 기본적인 예단 물품을 시모에게 전달해 드렸고 신우들에게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가방을 전달해 주었네요. 들뜬 모습을 보이던 새 신우들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물건을 꺼내자마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새언니, 설마 이 가방을 저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분명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 가방 명품 가방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정말 신중히 고른 물건인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200만 원이나 하는 타조백인데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예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딱 정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알아서 준비해 달라길래 저 딴에는 그래도 신경 많이 쓴 건데요. 처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고민 끝에 결정한 물건이 겨우 2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새언니가 정말 센스가 없네. 저희가 대충 얘기했으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셨나 보다. 솔직히 500만 원 이상 되는 샤넬 가방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가방은 그냥 동대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이걸 누가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너희들은 신경 써서 줘도 싫다는 거니? 받지 말거라.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냥 전부 다 반품하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보태거라.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줘야지. 그동안 이 가방 고르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막내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예 포장 자체를 뜯지 않고 있네. 애들이 싫다는데 그냥 반품하고 샤넬백으로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명품 가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교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교통정리가 된다니까. 아까 500만 원짜리 그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건데? 너 지금 애들한테 500만 원 이상 되는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사주라는 거니? 얘가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정말 정신 나갔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저희 쪽에서 집 마련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명의만 너로 되어 있는 거지. 대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많은 대출 빚을 혼자 갚겠다는 거야?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갚아나갈 텐데 그럼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셋이 합쳐서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너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다 세아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건데
받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것도 감지덕지지.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때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는 왜 맨날 세원이 편만 드는 건데? 원래 예단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도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예단은 집안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성의만 보이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예단이 아니다. 도로 다 내놓거라. 시모는 신우들의 손에 들려있는 타조백을 전부 뺏은 뒤 제 옆에 올려두면서 사치 부리지 말라며 전부 다 반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모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자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시자 예비 신랑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동생들한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왕 쓰는 김에 돈 좀 더 얹어서 고가의 명품백을 준비하라며 또다시 신우들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른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신우들한테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몇 번 참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빚 없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한 살림 차리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품 가방을 500만 원짜리나 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건데 왜 당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몰라? 아가씨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중간에서 자를 건 단호하게 끊어내줘야 더는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건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후회스러운 날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오빠가 결혼을 해야 아가씨들도 시집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들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이겨먹으려 들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고 곧 있으면 남편 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싶네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랑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래서 결혼식에 발 들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오빠가 먼저 가야 저희도 뒤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요.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봐요. 이대로 새언니 보내실 거예요? 일단 이런 기분으로는 모두가 좋은 말이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현관문 밖을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우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뒤따라와 붙잡으려 했지만 시부 말대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서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네요. 그러자 멀어져 가는 저를 향해 결혼이 무산되는 순간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달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더니 대꾸를 하지 않자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면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예비 신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걸. 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당신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어? 나랑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타조백도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 내가 어떤 가방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가씨들이 타조백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나도 얼핏 들은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해 준 것 뿐이라고.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확신하듯이 나를 설득시켰으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직접 나서줘야지. 해결해주기는커녕 일을 더 키우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정말 정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거 좀 해준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왕 해주는 거 돈 좀 더 써서 마련해주면 앞으로 결혼 생활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동생들 앞에서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당신이 이러니까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거야.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네. 이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어쩜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불쌍하신 것 같아. 하나라도 정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제가 진심으로 파혼 얘기를 하자 예비 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예단 들고 시댁에 찾아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친 뒤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와 그날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파혼하겠다며 확고한 제 마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제 의견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뒤에 시어머니를 만나 파혼 의사를 밝힌 뒤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모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싶지만 아직 철없는 그 사람과 아가씨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결혼 얘기 다시 꺼내는 게 저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다고 괴로운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들을 마무리한 뒤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우들이 결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말에 화가 났는지 다음날 저희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는지 회사 직원들이 말리는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려오길래 투자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첫째 신우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더니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저에게 던져버리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신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시부께서 신우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하게 반대하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하셨다는 시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며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는데 중앙 좌석 의자가 돌려지면서 첫째 신우가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리더니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신 분께서 첫째 신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많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첫째 신우는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 좀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은 첫째 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희 회사 투자자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첫째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였고 회의실로 허겁지겁 달려온 남자는 저희가 결혼하고 뒤이어 결혼 예정이었던 첫째 신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현민 씨랑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 나중에는 저 여자처럼 내 아들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꼴을 나보고 지금 보라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성 좋아 보여서 요즘 여자들 치고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안 보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런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성격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일세.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들, 너는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 거야?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 직원분을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 잡고 내쳤다니까.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올라왔으면 더 볼만했겠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싶으면 저 직원한테 지금까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보여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저 직원이 불쌍해서라도 투자 연장할 테니까 나중에 직원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죠. 저희 회사와 계약했던 분이 이번에 끝나는 기간이었는데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회사의 미래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사건이 터진 거라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투자는 그래도 연장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답답할 뿐이었네요. 첫째 신우가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자 둘째, 셋째 신우도 단체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새 신우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시댁지방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었고 첫째 신우가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은 회의실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부모님께서 신우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첫째 신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며
파혼하면서 생긴 위자료 금액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앞에서 저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결정에 따라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나이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동안 가족들과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면서부터 조금씩 오고 가는 대화에 안 좋은 감정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았던 불만들 같은 게 하나둘 나오더니 결국 큰 싸움으로 전개가 되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태인데 가족들과도 멀어져 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돌아가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살의 나이에 엄마의 재혼으로 의붓아빠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빠에게는 아들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를 거부감 없이 오빠 언니들이 잘 받아주었었어요.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비록 7살 정도의 나이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봐선 언니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친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많이 외로웠었는데 저에게 새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항상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지내오면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언니 오빠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저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엄마는 아빠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지금의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저희 품에서 떠나시게 되셨네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 아빠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오면서 집안 곳곳에 많은 추억들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자 장남인 큰 오빠가 먼저 나서서 한마디 하게 되었고 저는 언니 오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게 되었네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만큼 옆자리를 지켜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한창 사업이 바쁜 터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딸들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둘째 네가 그래도 맏언니니까 직접 나서주는 게 오빠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도 지금 얼마나 바쁜데. 요즘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내 속을 아주 긁고 있다고. 이래서 명문대 문턱도 못 밟아볼까봐 지금 비상이야. 좋은 학원 알아보느라 얼마나 바쁜데. 셋째 너는 그냥 주부잖아. 우리 중에 제일 한가하지 않아? 집안일 하면 시간도 널찍하겠다. 아빠 옆에 있어주기에는 딱인 것 같은데. 솔직히 셋째는 핑계댈 게 없잖아.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집착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 네가 살림 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언니 말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나 그이랑 지금 현재 별거 중이야. 그동안 얘기 안 했었는데 이혼까지 할 생각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나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누굴 돌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차라리 막내 네가 모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넷 중에 너를 제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던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 오빠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솔직히 너 오고 나서부터 우리한테 쏟았던 사랑이 전부 너한테 간 건 사실이잖아. 너 오기 전에 막내였던 내가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아빠가 혼자 계셨을 때와 다르게 많이 웃어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잃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동안 키워주신 보답으로 아빠 옆자리 지켜드렸으면 좋겠어. 설마 너도 핑계대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겠다. 셋째 네가 한 말에 나도 크게 공감되긴 해. 그동안 말 안 해왔지만 서운했던 부분이 많았지. 내가 아빠 옆에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만들 좀 해. 언니 오빠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더 잘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었다고. 아빠 옆자리는 내가 지켜드릴 테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해결된 거 맞지? 이번 주 내로 준비해서 아빠 집으로 들어오도록 할게. 그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딱히 서운했던 게 없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오빠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잠시 밖에서 통화를 하시던 아빠가 들어오시자 오빠는 제가 당분간 아빠 옆에 있어줄 거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혼자 있길 원하셨네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꾸린 가정이나 잘 챙기고 살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고 도움 받으세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막내가 뒤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릴 거니? 아버지는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솔직히 여태까지 막내한테 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아빠는 마음만 받겠다며 제안을 거절하셨고 지금의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말에 저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언니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큰언니는 아빠가 저를 너무 감싸주기만 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장남인 오빠는 아빠가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매일 찾아뵙고 집안 관리하라며 무조건 오빠의 말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감정으로 저를 대한 오빠에게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 한 뒤에 차에 올라타자 언니들이 저보고 버릇이 없다며 화를 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들은 저에게 아빠 옆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는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갔네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곤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무색해질 만큼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저에 대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언니 오빠는 엄마가 아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가족인 척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빠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아빠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아빠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네요. 비록 저는 아빠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셨다고 해요. 저도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드렸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오빠와 언니들은 노력하는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상처를 주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받게 되는 상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 또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큰언니의 한마디에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너 뭐 하는 애야?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음식 내온 거니? 아빠 입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몇 가지 반찬으로 저녁 때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왔으면 당연히 음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말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 그동안 무상으로 먹고 자고 배부르게 살았으면서 꼴랑 반찬 몇 개 놓고 숟가락 뜨라는 거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접해 드린 거야? 오빠가 이런 건 따끔하게 뭐라고 좀 해줘. 그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얘가 요즘 하는 꼴을 봐봐. 아주 눈에 가시라니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이런 음식을 잡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내를 감싸 돌기만 했으니 이런 식으로밖에 대접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만들 하지 못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내한테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내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그동안 너희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이었다. 막내가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준 건데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내한테 상처를 주면 되겠니? 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들로만 만들었으니 그만들 하고 숟가락 뜨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막내가 내 집에 매일같이 와서 집안일 열심히 하는 동안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라도 있냐? 너희들은 정작 애비 집이랑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으면서
고개 한번 내민 적 없었잖아. 막내가 제일 먼 곳에 살고 있는데도 똑같이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내 집에 먼저 들려서 상황에 맞게끔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막내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막내한테 상처 준다면 그땐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마.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아빠가 가족으로 받아들인 만큼 너희들도 불만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다.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으면 저녁 먹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막내는 아빠랑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남아 있거라. 언니들과 오빠는 아빠의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차려진 저녁을 대충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빠는 오래간만에 온 만큼 집안 청소와 설거지까지 전부 다 시킨 뒤 저는 따로 방으로 부르셨네요. 밖의 상황이 신경 쓰였지만 아빠의 한마디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집안일에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가정에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였어요. 아빠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아픔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곤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언니들과 오빠가 대충 정리가 끝났는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아빠에게 인사를 드린 뒤 불만 섞인 표정을 보이며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언니들과 오빠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는 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하게 되었던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이후 별일 없이 지내는 듯 싶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도 오곤 했었는데 아예 연락이 없어서 언니 오빠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와도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해오고 있었네요. 본인들이야 티 안 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빠가 봤을 때 분명 금이 가고 있다는 게 보였는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감정을 쌓아왔던 터라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빠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오빠와 언니들 또한 아빠의 말에 반박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나이를 더 먹었으면 그만큼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는 거야?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는 거니? 아빠가 항상 얼굴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의지해야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서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가정에 불화만 생긴다는 거 몰라? 지금 봐봐라. 막내만 정상이고 너희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점점 더 키워가고만 있잖아. 막내는 너희들한테 불만이 없어서 항상 웃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아? 아버지는 맨날 막내 동생만 감싸주고 저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저희는 찬밥 신세 아니었나요? 오빠 말이 맞아요. 맨날 막내가 불쌍하다면서 좋은 것들도 항상 나눠주려 하고 모든 막내가 우선이었잖아요. 아빠 친자식은 막내가 아니라 저희라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피를 나눈 자식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 전부를 가져간 것들이 너희들 아니야? 막내는 내가 준다고 해도 항상 받지 않고 혼자 자립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만 하면 내 등에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간 건 생각 안 하고 정작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막내한테 조금 신경 써준다고 그걸 질투해서 이런 일로 아빠 입에서 큰 소리 나게 만들어? 막내만 없었어도 저희 가정에 불화는 없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막내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동안 아빠 옆에 새엄마가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저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엄마라고 하기도 싫었어요. 아빠가 저희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언니들과 오빠는 저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와도 안 좋은 감정선이 폭발하고 말았죠. 큰오빠가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장례식장에서나 찾아뵙겠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낸 뒤 등을 돌리자 언니들 또한 큰오빠를 뒤따라 가버렸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되자 처음으로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들과 큰 오빠는 정말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뒤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상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점점 지치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하려 했던 저 또한 결국 손을 놓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여행만 다니시던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입원해 계시는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뒤를 따라가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에게 직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빠까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빠는 옅은 미소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기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 테니 서둘러 치료 받으세요.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는데 이참에 잘 됐지. 자식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려버렸잖아.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실패한 인생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그래도 너희 엄마 만나서 함께 살아온 시간은 정말 행복했었다. 아빠 떠나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가 제 옆에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면 저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항암 치료 받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셨지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속해서 설득을 시킨 끝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네요. 언니 오빠에겐 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가벼운 병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큰 병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소식을 큰오빠와 언니들에게 알렸지만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지 않냐며 단 한 명의 자식들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최대한 아빠 곁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있던 도중 몇 달 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접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오빠와 언니들이 순식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아빠가 세상 떠나신다니까 이제야 얼굴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그건 네가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떠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야? 내일이 고비라고 하셨어. 더는 눈을 뜨지 못하실 거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좀 전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내용이야. 아무리 그래도 서로 연락은 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관심 한 번 없어 하다가 아빠가 세상 떠나실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나타나선 어쩌자는 거야? 아빠가 눈을 못 뜨시면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후회들 안 할 자신 있어? 네가 왜 우리 감정까지 참견하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좋아서 나온 줄 알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라고. 무슨 목적? 아빠가 임종 직전이신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이럴 거면 그냥 다들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아직 하나 남아있거든. 이참에 잘 됐네. 갑자기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되겠어. 당연히 막내 너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니까 여기에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마. 너한테는 이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동안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 건물까지 넌 보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만약 네가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땐 우리도 너를 곱게 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장례식이나 준비해. 아빠가 지금 눈을 감고 계시지만 귀는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네가 친자식도 아니면서 왜 남의 가정에 참견하는 건데? 1원도 줄 수 없다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작은 언니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더니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례식이나 준비하라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족이 아닌 남처럼 느껴져 왔네요. 제가 아빠 옆자리를 지켜드리려 하자 큰언니는 장례식 준비하라는 오빠 말이 안 들리냐며 화를 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큰오빠가 저를 가로막은 뒤 가방을 건네주며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저와 아빠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네요. 결국 아빠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아빠가 입원했을 당시 큰오빠와 언니들이 재산 때문에 달려들 거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빠는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낸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큰오빠와 언니들을 더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아빠가 남긴 재산을 서로 얼마씩 나눠 가지겠다며 재산 싸움을 하고 있었네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아빠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벌써 몇 수 앞을 보셨고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들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버지 건물 명의가 너로 옮겨져 있는 건데? 우리 몰래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한테 넘어간 거냐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단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 오빠랑 언니들이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나한테 건물이 넘어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 여기 빌딩이 380억 정도 된다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이 건물 너 혼자 다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소송 걸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송? 언니가 뭘 모르나 본데 아빠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아? 그동안 아빠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다들 걷어찼잖아? 항상 우애 좋게 지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어.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놓고 아빠가 남겨두고 가신 재산은 가져가시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어차피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잖아? 남남인데 나도 이제 정 떼고 살려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그동안 나를 막대한 오빠와 언니들한테 미련 같은 거 더는 남아있지 않아.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앞으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큰오빠는 앞에 있는 책상을 뒤집어 엎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무조건 건물을 뺏어오겠다며 난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지만 아빠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법정에는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법정에서 싸우는 도중 듣게 된 건 큰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해가 나기 시작했는지 회복이 불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는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제가 알아서 건물을 처분하길 바라셨어요. 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으니 이제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저에게 넘어온 건물 때문에 큰오빠와 언니들은 지속적으로 접근할 테고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받길 원하겠죠. 아빠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남기고 떠나신 재산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